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혹시 이거 안 가져온 사람? 이거 안 가졌어? 그래 좀 주시. 자 여기 있어. 자 여기 있어. 네. 보자 어디 보자. 마이크 테스트. 접속하는 애들 없어? 여기서 보자. 약간 기우뚱. 어깨발이. 각이 중요하거든. 좋아. 하나 둘 셋 넷. 좋아 보자.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좋아. 아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살이 되고 피가 된 화학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냐면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2022년, 2021년 기출에 나오는 내용을 좀 언급을 했었죠. 그 뒤에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최근 기출은 조금 문제가 이제 고등 교과 과정에 조금 맞추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교육부의 간섭이라 할까? 그게 조금 이제 좀 덜했을 때 그때 매우 이 카이스트가 지 맘대로 문제를 만들기 돼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게 약간 고등교과 과정과 좀 달라 보이는 문제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입시라고 문제라고 하는 게 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문제. 자, 한번 보시죠. 우선 거기에 있는 첫 번째 1. 거기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그 화학 양론 기체 문제가 나옵니다. 2020년 기출입니다. 2020년. 자, 여기에 있는 카이스트 그 2020년 기출 문제는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크게 어렵진 않은데. 화학 문제가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에도 이런 그 기체 양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화학 원에 무조건 하나 나오죠. 하나가 뭐 무조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따라서 만든 문제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화학 양론의 더하기 기체 분자 운동론 그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어떤 컨셉이냐면 바로 첫 번째 1번에서 거기 1 바로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수학 시간에 배우면 뭐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것도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근제곱 평균 뭐 등등 이런 것들도 있어서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은 많습니다. 그 평균 중에 가장 유명한 평균이 바로 RMS라고 하는 그 평균이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와서 막 증명하고 뭐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여기 있는 평균 속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RMS는 사실은 이제 뭐 줄임말이기도 하냐면 루트 민 스퀘어 이걸 줄임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근 평균 제곱 자 이렇게 줄임말이긴 한데 유도 과정이 있어요. 근데 유도 과정 하긴 좀 그렇고 꼭 바로 어떻게 3RT over M의 루트. 그래서 3 그냥 상수고요. R은 기체상수 그 P 보이는 nRT 할 때 그 R입니다. 그리고 T는 뭐다?
온도고요. 이때 아래쪽에 있는 요 M, 이게 바로 그 기체의 분자량 혹은 몰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바로 요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주어져 있는 수직 관계에서 분자량이 무거워질수록 이 속력은 느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아이디어로 거기에 있는 문제 1번에서 뭐 이런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문제 1번에서 자 보시다시피 A하고 B 기체가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고 얘네들을 그 뭐냐면 확산시켜 가지고 만나게 시켰죠. 전체 1m에서 A는 60cm만큼 비행한 것 같고요. B는 40cm만큼 비행해서 거기 화살표 돼 있는 점에서 만났나 봐요. 뭐 어떤 컨셉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비행한 거리가 어디가 더 멀고 어디가 더 짧아요? A가 멀고 B가 짧죠? 그러면 어디가 더 빨랐다는 얘기예요? 동일 시간 동안이니까 A가 더 빠르고 B가 더 느리다. 그럼 빠를수록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빠를수록 가볍다 라고 해서 이 수식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이용하면 상대적인 분자량 차이를 뭐냐면 계산해 낼 수 있겠죠. 그게 1번이고요. 그래서 해설지에 보면 내가 잘 풀어놨으니까 그걸 보면 금방 그 뭐 생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자, 2번은 그래서 A하고 B하고 반응을 시켜서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 그럼 화학 평형과 관련된 그 기본적인 양론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형상수식 세우고 2차 방정식 풀어서 그 미지수 x 구하면 전체 압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1번은 뭐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기체 양론은 수능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차라리 도 계산은 훨씬 기본적인 계산이니까 이런 거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계산 실수를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계산 실수는 최대한 조심해서 항상 문제를 꼭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됐다. 자, 1번 됐고요. 자, 한 장 넘겨서 2번은 이번은 버러버러버러바 매스 스펙트럼 문제죠. 그래서 질량 분석법 이라고 하는 테크닉인데 이 질량 분석법 아주 중요한 거라고 내가 언제 얘기했죠? 첫째 시간에 얘기했어요. 첫째 시간에 그때 풀었던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2020년 기출에 나오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복습을 꼭 좀 해주세요. 이 질량 분석법은 정말 자주 나오니까 요거 잘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제 2번은 됐고요. 자, 그 다음 3번.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이 이게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다 배우는 화학이거든요. 다 배우는 화학인데 문제를 좀 희한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3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이게 묘하게도 어떤 상황이냐면 우선 첫 번째 실험 장치. 문제 뭐 읽으시면 되는데 뭐 그냥 한번 쓱 그리면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 이제 뭘 준비하느냐? 짜자자잔. 유자관 씨를 준비합니다. 안녕, 유자관 씨. 자, 유자관 씨를 준비한 다음에 중간에 띠오띠오띠오띠오띠오띠오 반투막을 준비합니다. 자, 이 반투막은 항상 이런 타입의 문제에서 항상 뭐로 작용을 해요? 바로 비휘발성 용질. 어떻게 되죠? 비휘발성 용지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만? 용매인 물만 왔다 갔다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통 장치가 나타나죠. 그래서 비휘발성 용질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휘발성 용질이라는 게 누구냐? 여기 이제 물을 양쪽에 이제 우선 처음에는 똑같이 채웠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초기 조건. 그래갖고는 이 왼쪽에는 그냥
맹물을 채우고 오른쪽에 바로 여기에 NaF 수용액을 채웁니다. 그리고 문제 읽으면 이 NaF는 100%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냐면 100% Na 플러스하고 F 마이너스로 이온화를 한다 라고 문제에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안에 Na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제 있을 수밖에 없죠. 이때 앞서 얘기한 비휘발성 용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얘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지금 비휘발성 용질. 즉 여기서 반투막은 얘하고 얘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한쪽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죠. 비휘발성 용질의 정의는 뭐죠? 비휘발성 용질의 정의. 수민, 비휘발성 용질의 정의가 뭐예요? 액체 상태로 있을 때, 아니 고체 상태로 밖에 있을 때, 예. 부분합이 그렇지. 비휘발성 용질의 특징은 바로 첫 번째 1. 순수 상태에서 증기압이 없는 물질을 비휘발성 용질이라고 합니다. 휘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휘발. 풀풀 날아다닌다 이런 말이죠. 그 풀풀 날아다니면서 뭐 되겠어요? 풀풀 날아다니면서 휘발이라는 게 기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휘발이란 말이. 근데 B자니까 not. 알겠죠? not. 그러니까 기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기압이 나타나지 않죠. 그런 물질들을 비휘발성 용질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얘들이 있냐면 바로 이온 결합 염들이나 아니면 고분자 물질들 이런 것들이 그 비휘발성 용질의 대표적인 녀석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수능 같은 거 읽어보시면 예를 들면 포도당 수용액 이런 것들도 비휘발성 용질이거든요. 포도당이. 왜냐하면 포도당 같은 것들이 이제 분자량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비휘발성 용질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양이온, 음이온으로 만나 있는 이온 결합 물질들도 대표적인 비휘발성 용질들입니다. 그러면 이 비휘발성 용질들의 또 하나 대표적인 성격은 어떻게 될까요? 성격. 비휘발성 용질의 성격. 우리가 이제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격. 비휘발성 용질들의 공통적인 성격. 우리가 이제 감각으로 느꼈을 때. 냄새가 나죠. 그렇지. 냄새가 없어. 노우 냄새. 냄새가 안 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탕 냄새 이런 거 있어 없어? 설탕 냄새. 없잖아요. 설탕은 냄새 안 나. 그다음에 소금 냄새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비휘발성 용질들은 이런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지금 물에 녹았을 때 반투명이라고 하는 이 세팅은 요 두 개가 이쪽을 통과하지 못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다가 자 이게 평형 상태가 아니고요. 초기 순간 조건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 실험을 해야지 하고 이암 푹 이렇게 넣은 이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평형 상태에서 바뀔지언정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겠죠. 이렇게만. 자, 그리고 이때 여기다가 난데없이 초기 조건에 한 개를 또 더해요. 평형에 도달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 초기의 조건에서 여기에 짜잔 하고 고무 마개를 세팅해. 마개를 세팅하고 여기다가 뚜루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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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꼬챙이를 이렇게 꽂아. 꼬챙이를 꽂은 다음에 여기다가 아니 플러스 맞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는 스위치 세팅하고 짜잔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표시 아시죠? 이게 왜 초등학교 때 막 꼬마 전구 회로 이런 것도 만들어 봤을 텐데 이런 표시의 의미가 뭐예요? 외부 전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외부에서 전원을 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세팅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필 요
여기 들어있는 이제 초기에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부피가 문제를 읽으면 48ml다 라는 말이 거기에 서기가 됩니다. 그렇죠? 이럴 때 문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얘기하랍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 흘립니다. 얼마로 흘리냐면 0.1A로 전류를 흘려줍니다. 전류. 자, 그리고 0.1A로 전류를 흘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전류를 그 얼마나 시간 동안에 흘려주었냐면 3860초 조만큼 흘려주었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 문제가 이제 어떻게 풀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선 첫 번째 일,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공급된 전자 몰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게,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할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니까 뭐냐면 전류라는 개념이 있죠. 여러분, 전류는 어떻게 정의가 되죠? 전류의 정의? 전류는 어떻게 정의돼요? 바로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죠. 자, 이때 전하량은 또 어떻게 정해 주시면 됩니까? 전하량은 바로 전자 몰수에다가 전자 1몰 전하량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전자 1몰에 정해진 전하량이 있다면 예를 들면 전자 1몰의 전하량이 얼만큼이다. 그럼 2몰이 있으면 거기다 2배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전자 1몰의 전하량이 알려져 있다면 거기에다 전자 몰수를 곱하면 전하량이 생기겠지 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전류하고 시간 이 각각 지금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전류가 지금 얼마? 0.1A. 시간이 얼마? 3860초.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흘러준 전자 몰수를 NE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전자 1몰의 전하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자 1몰의 전하량을 바로 그 유명한 965빵빵 쿨롱 퍼 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로 패러데이 상수라고 하고요. 필요하면 문제에서 이 상수를 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패러데이 상수가 바로 뭐다? 전자 1몰의 전하량이다. 그래서 단위도 보면 쿨롱 퍼 몰이죠. 이 말이 뭐냐면 전자 1몰을 모아 놓았을 때 그때 전하량이다. 뭐 이런 뜻인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전자의 몰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으로 보내고 나누면 0.1A 곱하기 3860 세크 오버 965빵빵 쿨롱 퍼 몰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 1A의 정의가 1 쿨롱 퍼 1 세크예요. 자, 1A라는 전류는 1 쿨롱의 전하량이 1초만큼 흘렀을 때를 1A로 정의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1A하고 1 세크하고 곱하면 그게 1 쿨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단위 체계가 암페어, 세크, 쿨롱이 약분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단위만 남냐면 모르만 딱 남아요. 그럼 주어져 있는 숫자를 샥샥 계산해 주시면 그 값이 얼마냐? 바로 4mm몰 이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잠시 그 요 문제에 그 좀 이렇게 독특한 점이라 할까, 아니면 약간의 실수라 할까. 이게 2020년 기출을 다운받아서 보시면요, 이 문제에 이게 0.1A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 0.1A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그 카이스트에서 제시된 해설지를 딱 보면, 일단 보면 해설지에 그냥 난데없이 0.2A라고 되어 있어요. 해설지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0.1A라고 되어 있고, 읽으면 해설지에 0.2A로 문제가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누구 하나 실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틀렸던 건지 이게 틀렸던 건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상관없습니다만 해설지를 읽을 때 이제 답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시면 되겠죠. 뭐 그냥 내가 봤을 땐 누군가의 오타예요. 오타인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0.2라고 하면 전류가 2배가 된 거죠. 전류가 2배가 된 거니까 여기에서 0.1이 0.2가 된 거니까 2배가 되면 이것도 2배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 나머지 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막 처음에 나와 있는 이걸로 풀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해설지 보고 그냥 감안하시고 0.1이라고 할 때 이렇게 4mm몰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제 두 번째 2. 자, 그 다음 뭐 할 것이냐. 자, 외부 전원 세팅했죠. 뭐 하려고? 외부 전원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세팅했을까요? 가만히 있어. 듣는 사람. 보자. 오, 있네. 소리 체크해야지. 은슈 소리 잘 들려요? 소리 들려요? 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됐다. 됐습니다.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오케이 됐습니다. 좋았어. 또 이렇게 인터넷을 보는 사람도 있네. 우리 언니 이름은? 김가희. 언니 이름이 가희구나. 화장품이 있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보자. 네, 가희 언니. 그래, 반가워요. 또 뭐 꾸려지는데. 가희 언니. 그리고 언니 이름은? 후? 우지윤? 지윤이 반갑습니다. 우지윤. 반갑습니다. 그래. 좋았어. 자, 보자. 가희, 지윤. 저 대각선의 언니는 민친이 언니. 여기 앞에 있는 언니는 슈민이 언니. 나중에 학교 가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뭐 미리 알아두면 좋죠. 맞아, 그렇다. 자, 보자. 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여기 외부 전원을 연결했죠. 뭐 하려고? 외부 전원? 저 외부 전원이 있다는 건 무조건 뭐 하려고?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이쪽에 맞추어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 바로 전기 분해겠죠. 전기 분해. 그래서 이제 전기 분해를 영어로 이제 일렉트롤라이시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근 분석을 하면 일렉트로는 전자를 뜻하는 어근이고요. 뭐 전기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 일상 표현으로는. 뒤에 이제 라이시스, 이거는 뭔가를 자르는 거예요. 팍 자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말을 이게 엮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나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팍 자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전기분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얘는 뭐냐면 이겁니다. 원래는 일어나지 않을 산화 환원 반응을 외부 전기 에너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강제로 일으키는 반응입니다.
이걸 이제 명칭하여 전기분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기분해의 가장 핵심은 산화환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난다? 강제로 일어납니다. 그냥 무조건 그 외부 전원이 원하는 대로 반응이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자, 저기 보시면 그렇다면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플러스 극은 여러분 잘 보세요.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죠. 그런데 플러스 극으로는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플러스 극으로는 이런 식으로 짜잔 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극의 의미는 바로 강제적인 전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산화가 일어나야 돼요? 환원이 일어나야 돼요? 산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산화가 일어나는 걸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에노드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산화가 일어나니까 산화전극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영어 단어 기억하기 좀 어려우면. 그래서 지금 이 전기분해에서는 외부 전원의 플러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외부 전원의 플러스 극이라고 하는 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연장된 이것도 그냥 플러스 극인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은 강제적인 산화 반응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저 플러스 극 쪽으로 1 플러스 극으로 모여들 화학종의 후보들을 좀 생각하면요. 이 플러스 극으로 누가 몰려들 거냐? 우선 반응을 할. 왜냐하면 모든 변화나 반응이 일어나려면 무엇과 무엇이 접촉해야 되죠. 만나야 되죠.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저 플러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고 환원 반응이고 되고 말고 간에 뭔가가 와서 그 주변에 들러붙어야 사단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플러스 극에는 어떤 화학종들이 와서 들러붙겠냐는 거예요. 변화가 되건 말건 기본적으로. 버러버러버러봐 얘겠죠. 왜 얘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들러붙겠어요? 네, 바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뭐가 있으니까? 정전기적인 인력이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뭐죠? F 마이너스하고 한 가지가 더 있죠. 버러버러버러봐 무르가 되겠죠. 무르. 왜 무르는 저기 들어붙을 수 있어요? 무르는 굳이 가서 들러붙는다기보다는 물에 이 전극이 담겨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전극에 무르가 접촉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다면 산화가 일어날 때 얘나 얘 둘 중 하나가 산화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서 알아둘 건 F는 플로라이드죠. 플로리는 기본적으로 전기 음성도와 뭐가 크다? 전자 친화도가 커요. 뭐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전자 친화도가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지만 여하튼 전자에 대한 그 어떤 그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둘 다 커요. 크기 때문에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어렵다? 산화가 잘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화는 바로 전자를 제거하는 거니까요. 전자를 좋아하는 애니까 전자가 붙어 있으려고 하지 거기에는 전자를 떼어내기. 아니 물론 만약에 저 전압을 무지막지하게 간혹하게 그러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보통의 전압 조건에서는 떼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플로라이드가 이 산화가 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요 무르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다? 바로 저기에 있는 H2O와 관련된 산화 반응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자, H2와 관련된 산화 반응 어떻게 해야 돼요? 입시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라고 내가 했었냐면, 자, 한번 여기를 해보겠습니다. H2O라고 쓰고, 자, 이게
결국엔 이걸 외워야 하거든요. 외워야 하는데 그냥 생짜로 외우면 그러니까 박자감 없이 외우면은 이게 리마인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박자가 있다고. 이게 외우는 박자가 있어서 그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산화를 해야 돼. 그럼 얘가 산화를 해야 되니까 뭘 토해내야 돼? 어쨌건 전자를 토해내야 되겠지. 왜?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산화니까. 그래서 그래 하여튼 산화가 된다 치자. 그럼 전자가 튀어나와. 자, 그런데 여기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 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중성이지. 그럼 여기도 전기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겠어? 중성이 돼야 되겠지. 그렇다면 H2와 관계에 있는 가장 흔한 양이온이 필요하겠지. 그럼 그 양이온이 뭐가 있을까? H 플러스라고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요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 반응을 외워야 하는데 이 순서로 외우라고. 그러면 이제 쉽게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산화니까 전자가 튀어나와야 돼. 근데 여긴 중성이니까 이거 중성 돼야 돼. 그럼 플러스 나와야 되겠네? 그럼 얘랑 관계 있는 플러스, 이게 있지. 써줘. 자, 그 다음. 여기는 수소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근데 여기 수소가 하나밖에 없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양쪽에 질량 보존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더블링을 해줘. 그 다음.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게 있지. 산소네. 그 산소를 개수만큼, 짜잔, 이렇게 붙여주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H2와 관련된 산화 반응인데 어쨌건 외워야 돼. 외우는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요 박자감을 가지고 외우면 좀 편하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버로버로버로버 생성된 산소의 모르스를 계산할 수 있겠네. 자, 어떻게? 자, 보시다시피 O2 개수가 지금 전자 2개에 대해서 2분의 1개만큼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전자가 보시다시피 1개라고 하면 이 녀석은 4분의 1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공급된 전자 개수에 대해서 어떻게 돼? 짜잔. 요렇게. 전자 개수에 대해서 4분의 1만큼 만들어진다고 하면 되겠지. 그럼 이때 공급된 전자 몰수가 우리가 앞에서 왜 계산해놨네. 요렇게. 그럼 여기 쏙 넣으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1mm몰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산소 기체가 1mm몰만큼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어디서도 요 마이너스 극에서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외부 전원 마이너스는 자 플러스 극에서는 뭐가 튀어나오죠? 플러스 극에서는 뭐가 튀어나와요? 전류가 튀어나오지만 이 외부 전원, 그러니까 여기 외부 전원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왜 마트 가면 살 수 있는 막 팔굽혀펴기 하는 건전지 있잖아요. 그거 아는 거야. 그냥 그거예요. 그 건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의미가 그냥 이거라고요. 그럼 그 건전지 마이너스 극에서는 뭐가 튀어나와요? 이거는 전자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플러스 극으로는 전자가 회수되는데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튀어나온 전자가 여기서 뭔 사단을 벌이겠어요?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가 바로 환원인데 환원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진행시킬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요 마이너스 극은 강제적 환원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걸 전문 용어로다가 캐소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어 단어 익숙하지 않으시면 환원이 일어나니까 그냥 환원 전극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후보. 자, 어떤 후보가 마이너스 극에 들러붙을 수 있겠어요? 후보. 우선 첫 번째 Na 플러스죠. 플러스. 왜냐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 역시나 뭐가 있을 테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있을 테니까. 그 다음 또 누구? 항상 있는 물. 자, 이거 말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요 이온 말고는 딱히 없죠. 그렇죠? 그냥 맹물에다가 NaF 넣은 거니까 더 이상 없어요. 자, 근데 이따 여기서 두 번째 이
짜잔. 이 Na. 이 Na는 수용액 중에서 1 플러스 이온으로 매우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알칼리 금속이라 하는데, 알칼리 금속은 아시다시피 1 플러스 양이온 상태로 수용액 중에 아주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매우 안정하다는 얘기는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반응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반응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이 Na 플러스가 됐건 F 마이너스가 됐건 결과적으로 이 주어져 있는 전기화학 반응에서 얘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 결과적으로 얘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렇죠. 바로 구경꾼인 거죠.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게 얘들의 역할이죠. 그냥 전기화학적으로 이제 중성으로 존재할 뿐이기 때문에 이 둘 다 구경꾼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화해서 이런 식의 알칼리 금속과 이런 걸 할로젠 음이온이라고 하는데,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음이온은 보통의 경우는 구경꾼으로 많이, 수용액 중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어쩌다가 이제 할로젠들이 산화가 되면서 이제 할로젠 기체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의 경우는 알칼리 금속과 함께 구경꾼인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여하튼 이 둘은 여기서 구경꾼이다. 그러면은 이때 누가 환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 무르가 또 환원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또 세 번째 이 무르와 관련된 무슨 반응? 환원 반응. 이걸 또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 외우라고 했죠. 이거 외워야 되겠죠.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와. 그러면 이것도 외워야 되겠지. 근데 이것도 어떤 박자로 외우느냐, 이렇게. 자, H2라고 써. 무슨 얘가 하여튼 뭐 반응을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쓴 다음 환원은 전자를 어떻게 하는가?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거니까 전자를 얻는다 이렇게 쓰는 거지. 더하기. 알겠죠? 자, 그러면 얻어서 어떻게 될 거냐? 자,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끝나도 전체적인 전화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H2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음이온이 뭐냐? 라고 한다면 OH 마이너스가 있겠지. 그리고 나서 여긴 있는데 여긴 모자른 원소가 있을 거야. 바로 수소지? 그 수소를 이렇게 기체로 표현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서 생성된 H2 기체의 몰수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여기에 있는 아까 공급된 전자 몰수에 대해 수소 기체가 절반만큼 나타나죠. 그럼 아까 이게 4였으니까 2로 나누면 2mm몰. 알겠죠? 그래서 결국 얘는 그냥 순전히 H2가 산화가 되고 환원이 되고 뭐 그런 건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때 참고로 저 전기화학 반응에 전기분해의 전체 반응을 작성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이 주어진 전기분해의 전체 반응을 쓰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지금 주어진 반응의 전체 반응을 써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산화하고 환원되는 게 동시에 일어나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어떻게 더해야 돼요?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를 어떻게? 같게 만들어주면 되지. 그럼 여기는 환원이 2개 되지. 전자 2개 되지. 아니, 그러니까 산화가 2개지. 그럼 여기서 환원도 몇 개 해주면 돼? 2개 해주면 되지.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더블링을 해. 그런 다음 얘하고 얘 더해. 더해.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여기 H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여기 OH 마이너스가 만들어지지. 두 개 만나면 뭐 될까? 물이 되는 중화 반응이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써주시면 바로 이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물이 저 외부 전원에 의해서 수소기체하고 여기 있는 산소기체로 분해가 되는 반응이 일어날 뿐인 겁니다. 누가 구경꾼이고 NaF가 구경꾼이고. 알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걸로 안 끝나고 여기서 이제 또 희한하게 연결해요. 어떻게 연결하냐면 지우개 없어. 아이구나. 자, 이제 요 줄게요. 여기 줄게요. A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전류 0.1A 흘려가지고는 시간 3860초 흘려놓았더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기체가 만들어진 거야. 바로 H2가 저기에서 2mm몰. 그 다음에 산소가 1mm몰 만들어진 거지. 여기서 이제 뿌글뿌글 해가지고 위로 올라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놀랍게도 자, 원래 이런 게 없으면 여기가 삼투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H2가 밀고 들어와야 돼요. 밀고 들어와서 얘가 이렇게 됐어야 하거든.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여전히 똑같이 48ml가 이게 유지가 된대요. 여기에 있는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더 만들어졌는데도 유지가 된대요. 그러면 왜 이 48ml가 유지가 되면서 여기에 있는 요게 이제 같아지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계산해 볼 수 있는 건 요거겠네. 세 번째. 자, 요게 이게 총괄성. 자, 첫 번째 1. 생성된 H2 and O2에 의한 압력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때 이걸 활용하죠. PV는 nRT. 이상기체라고 가정하고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적용을 하면 여기 압력이 어디에 있어요? 압력이 여기에 있는 P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 P는 V분의 nRT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몰수가 자, 원래 공기가 있었던 거 말고요. 그냥 원래 공기에 들어있는 뭐 질소산소가 있었겠지만 그거 말고 여기 있는 전기화학 반응으로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이 몰수는 바로 요 두 놈이겠죠. 요 놈에 대한 부분만 계산해 보자고요. 근데 압력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압력은 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주는 물리적인 압력은 구분이 되어 얘가 주는 압력이나 얘가 주는 물리적인 압력은 똑같아요. 물리적인 압력 똑같으니까 뭐 이 기체 2몰, 이 기체 1몰, 전체 기체 3몰이 여기 액체 표면에 그냥 압력을 가한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2 더하기 1 하면 3mm몰에 RT. 자, R을 문제에서 0.082, 아니 0.08로 쓰고요. 온도는 또 몇 도로 줬더라? 몇 도지? 몇 도래요? 온도는? 300이래요? 300 맞나? 300이래요. 300 뭐. 인데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해도 되는데 상관은 없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이때 부피가 어떻게? 48이잖아. 이거지.
그럼 이것만 딱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3이고 48을 3으로 나누면 뭐야? 16이야 16? 16분의 1 하고 밀리 해서 몰 퍼 리터가 나올 텐데 그걸 우리가 몰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아? 그리고 꼬랑지에 그냥 RT가 붙어 있는 거야. RT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 봐. 원래 처음에 마개를 닫았을 때부터 1기압인 상태로 마개를 닫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마개를 닫건 빼건 그건 원래 초기 적공이랑 동등했던 거예요. 즉 여기도 1기압으로 작용하고 있고 여기도 1기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48ml의 공기가 들어있는 마냐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런데 꼭 막아놓은 다음에 여기와 다른 일이 벌어지지. 바로 산소기체하고 수소기체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잖아. 그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 NAF에 대한 삼투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새롭게 만들어진 수소기체, 산소기체에 의해서 넘어와야 될 용매가 못 넘어오고 그 상태를 유지하니까. 그래서 현재 주어져 있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산소나 수소기체의 이 압력이 이 녀석에 의한 삼투압이다 라고 가정을 하자면 주어져 있는 이게 바로 저기에 있는 NAF의 삼투압이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반트호프식이라는 걸 쓰죠. 그게 그 유명한 파이 이퀄 CR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압력이 이거랑 똑같아. 그러면 16분의 1 모르 곱하기 RT가 파인데 그게 CRT다. 어버 그러면 나가리 하고 얘가 이거란 얘기겠네. 그럼 이 CRT 요 수식에서 이건 뭐야? 바로 얘가 비휘발성 용질의 비휘발성 용질의 몰 농도지. 그럼 요 용액 쪽에 비휘발성 용질이 누구하고 누구라 그랬어? 얘하고 얘라고 했지. 그럼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바로 저 C, 그러니까 16분의 1몰이라고 하는 이 C가 뭐 저기에 있는 NAF하고 NA 플러스 F 마이너스와 무슨 관계가 있을 거냐? 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왜 더한 게 이거야? 바로 얘도 비활성 용질이고 얘도 비활성 용질이니까. 둘 다 이온화가 아니 둘 다 기화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NAF는 존재 자체가 1대1로 존재하는 거지. 1대1로 존재하니까 이 둘의 몰수는 농도는 같아야 돼. 그렇다면 NA 플러스와 F 마이너스의 각각의 농도는 더해서 이거니까 절반 해주면 되겠지.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는 0.1몰이라고 했는데 해설은 0.2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공식 풀에 보시면 0.2인 상태에서 다 더블링 돼서 딱 2배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냥 그거는 뭐 숫자에 대한 문제니까 뭐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전기화학과 이 뭐냐면 용액의 총괄성을 연결한 문제는 흔치는 않은데 어렵진 않지만 흔치는 않아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요거이 3번 문제 되겠네요. 됐다. 됐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4번. 4번 한번 봅시다. 4번 한번 봅시다. 자, 4번. 자, 여기 줄게요. 준다. 헤이! 아이고. 그때 민지나 그때 같이 있었던 남자 하나 있잖아요. 그 이름 뭐더라? 레정이.
왜 안 와요? 포스텍 인터프라. 포스텍 한다고요? 포스텍. 오늘 포스텍 있어요? 어? 포스텍 문제가 시험 때. 그래요? 포스텍이요? 나도 포스텍 시험 봤거든요. 포스텍 봤거든요. 나는 거기 포스텍 떨어졌었는데. 포스텍 대기 10몇 번이었고요. 서울대 갔어요. 그냥. 그때 포스텍 내 치는데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내 기억에 이거 좀 이게 별로 안 좋은데 하더니 결국 대기더라고요. 예, 대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서울대 가게 갔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저 어제고. 네. 네. 갑자기 그때 기억. 그때 처음 포항 갔고요. 포항 내가 인생에 2번 가봤구나. 2번 가봤는데 그때 처음 시험 칠 때 1번 갔고, 2번째는 포항공대에 가면 대한민국의 유일한 어떤 그 장비가 있죠. 포항공대 이 장비가 유명하죠. 사실은 포항공대라고 하는 건 고 박태준 그 시의 역작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정치인 혹은 사업가 중에 박태준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의미는 조금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 평가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분에 대한 철학적 평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내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업적을 남기신 분은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포항공대 포항제철과 함께 하신 분인데, 여하튼 그분의 또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포항공대인데, 그 포항공대가 왜 만들어졌느냐? 포항공대가 사실은 포항공대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포항공대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포항공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의 그래요. 포항공대에 가면 대한민국 유일한 엄청난 실험단지가 있거든요. 방사광 가속기라고 하는 실험단지가 있는데 안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단지가 무지막지한 단지가 있어요.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관리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포항공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내 실험실 선배님이 거기 이제 지금 관장으로 계시는데, 실험 연구소장으로 계시는데, 황성주 교수님이라고 하여튼 실험실에서는 형이었는데 지금 교수님, 성주영 교수님 하여튼 그래요. 그분 계시는데, 뭐 여하튼 그거 내 한번 찍으러 포항공대 한번 또 간 적이 있었죠. 특정하러. Anyway, 포스트 가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군요. 자, 그다음 몇 번이더라? 내가 몇 번 한다고 했지? 4번. 4번. 아이고, 4번. 자, 이 4번은 이게 하버 보쉬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뭐 크게 어렵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거 어디 나오냐면 화학원 교과서에 나와요. 그래서 화학원, 고등학교 화학원 수능 교과까지 배우면 수능 문제로 1번이나 2번쯤에 무조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게 하버 보쉬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와. 예. 그래서 뭐 수능에 맨날 나오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그 연대 논술에 이게 나왔더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거든요.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어서 사실은 여러모로 중요한 반응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여하튼 겸사겸사해서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우선 거기에 우선 전체 반응식에 자, 뭐가 나오냐면 지르소, 그 다음에 슈쇼. 근데 얘는 3개. 그래가지고는 니야 야모니야 가 2배. 이렇게 만들어진 방식이 있네요. 맞나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 결합 에너지가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요 3중 결합에는 뭐라고 돼 있어? 945. 슈쇼는 436. 질소 슈쇼는 390. 단위는 킬로줄 퍼 모르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그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첫 번째 1. 이게 그거 나오면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잘 안 된다예요. 잘 안 된다. 근데 잘 안 된다. 근데 뭐 우선 잘 안 된다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하도록 합시다. 이거 먼저. 자, 이때 여기서 델타 H 한 다음에 R이라고 쓰고 이게 사실은 반응식을 쓰고 결합 해리 에너지가 딱 나오면 사실 기계적으로 이거부터 하는 게 맞아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문제를 뭐 푼다 자시고 전에 딱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이거부터 해야 돼요. 자, 여기 R이라는 첨자가 있는데 뭐 줄임말이냐면 리액션이요. 이 주어진 반응의 엔탈피 변화. 뭐 말을 줄여서 뭐 반응 엔탈피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나와 있는 결합 에너지로부터 반응 엔탈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버르버르버르버 결합 에너지를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되죠? 그렇지. 버르버르버르버 여기서 여기 빼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945 더하기 436인데 그게 3번 있죠. 빼기. 자, 여기는 390인데 그게 한 분자 안에 하나, 둘, 세 개 있잖아. 근데 그런 분자가 2개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대략 값이 어떻게 되냐면 아마 숫자 맞는지 모르겠는데 945, 316 이건데 대략 아마 87 킬로줄 퍼 모르 이렇게 되겠네요. 좋아. 87 킬로줄 퍼 모르. 자, 그러면 이때 반응 엔탈피가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로 보아 이건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발열이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죠? 자, 이때 자, 첫 번째 1 이제 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된다. 실제로 시키면 왠지 설명해 보라. 잘 안 된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보라.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첫 번째는 1. 이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술은 새 부대에 이런 말 알아요? 새술은 새 부대에 이런 말 몰라요? 그래? 우원 이름이 지민이 언니. 지민이 언니 지금까지 술 어떤 거 먹어봤어요? 지윤. 지윤이 술 어떤 거 먹어봤어요? 술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냥 왜 이렇게 누가 뭐 엄마나 아빠나 먹어볼래 해서 이렇게도 안 해봤어요? 진짜로요? 그렇구나. 그래. 수민이는 많이 먹어봤죠. 수민이 지금까지 먹어본 술. 자, 어쨌건 자, 세상에는 이제 세상에 유명한 식문화 중에 이 뭐냐면은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술을 가장 기초적으로 담는 게 뭐예요? 바로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시켜서 술을 1차적으로 만들죠. 그런 다음에 이제 걔를 끓여 가지고 증류를 시켜서 조금 독한 술을 얻기도 하고. 근데
그때 종류는 천차만별이지만 술은 이제 원리적으로 보면 곡물이나 과일을 그러니까 당을 발효시켜서 1차 얻고 그 이후에 증류시켜서 도수를 높일 수 있다. 이 원리는 그냥 한 가지예요. 이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물 발효술이 뭐야? 곡물을 발효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술. 그거이 바로 막걸리잖아. 막걸리. 네, 이 막걸리가 참 좋은 술입니다. 네, 막걸리가 술을 먹어보면 참 좋은 술이에요. 그러니까 내 여러 술을 많이 먹어본다고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 전문가는 아닌데, 물론 나에게 짧은 경험에 미루어 짐작하면 내 생각에 와인 있잖아요. 와인. 수입산 와인에 대략 한 10만 원짜리 와인이면은 그냥 뭐 맛있네 하고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 풍미면 우리나라 2,000원짜리 막걸리를 먹으면 그 정도 풍미가 나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마트 가면 살 수 있는 아무 막걸리 있잖아요. 먹으면 내가 8만 원, 10만 원짜리 와인 먹었을 때의 그 풍미가 나요. 물론 와인도 벌써부터 침이 나는데 좀 더 단가를 주면 환상적인 맛이 나긴 하거든요. 그런 거 먹을 때 이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먹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주면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비싸니까 더 많이 써야죠. 비싼데 맞대거렸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라 만약 가성비 측면에서 생각하자면 웬만한 와인 먹는 것보다야 막걸리 먹는 게 향기나 이 바디감이나 먹고 나서 이후의 상태나 막걸리가. 그럼 이제 막걸리 얘기는 왜 하느냐? 막걸리 어떻게 담아요? 막걸리 어떻게 담아요? 기본적으로 쌀을 밥을 해. 여기 이제 볼이 좀 섞이다 뭐 하겠는데 밥을 섞은 다음에 여기다가 효모, 누룩 두고 여기다가 물 붓지? 물 붓고 꽁꽁 싸매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발효가 되면서 이 효모나 누룩이 이 쌀 밥을 먹겠지. 막 먹고 어떻게 하겠어? 똥도 싸고 쉬도 하고 막 토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때 뭐도 만들어져?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알코올이라고 하는 건 효모의 배설물인 거지. 이상하지. 이 효모가 막 먹고 막 토도 하고 막 부직부직 똥도 싸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알코올이야 사실은. 그래서 1차적으로 만들어진 막걸리는 술도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누구? 쌀밥 알이 거기 많이 떠 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술로 먹으면 조금 먹기 불편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 그런 걸르는 채가 있어. 걸름채. 여기다가 싹 걸러. 그럼 쌀밥이 여기 남겠지? 남고 이게 액체가 떨어지겠지? 요걸 가져다가 보통 먹는 거야. 그럼 이제 맛있는 막걸리가 된단 말이지. 이때 이 거르는 장치 있지. 요걸 부대라고 해. 알겠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술은 새부대. 이게 무슨 말이야? 한 번 걸르고 나서 다른 술독에 있는 걸 거를 때 이걸 또 쓴다 쓴다? 안 쓴다는 얘기지. 왜겠어요? 맛이 섞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독마다 맛이 약간씩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 술의 고유한 맛을, 효모의 그 고유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섞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때 쓰는 말이 새술은 새부대. 그럼 내가 이 말을 왜 하겠어? 새술은 새부대를 약간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질 땐 기존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존 걸. 기존 거를 뭐 전부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일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파괴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가 바뀌려면 기존의 일부, 그러니까 전체까지는 좀 너무 레디컬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부는 파괴해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야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딱 보니 이거는 새로운 무슨 결합이 만들어져요? NH 결합이 만들어지죠. 근데 잘 봐. 반응물 쪽에는 NH 결합이라고 있어 없어? 없지.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얘는 얄짤없이 어떻게 된다? 얄짤없이 다 쪼개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어떤 반응물과 생성물의 관계를 보면 반응물에도 있는 결합이 생성물에도 일부 있는 그런 화학 반응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덜 잘라내도 되지. 근데 이건 딱 봐도 짤 없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거는 뭐 어떻게 수가 없, 이거 무조건 자르고 나서 봐야 되겠다. 인 거지. 그렇다면 이 반응의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기존 반응물에서 각 결합의 결합 에너지가 너무들 큰 거예요. 보시다시피 945는 뭐 압도적이죠. 그렇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 다음 또 하나는 사실 수소 단일 결합은 말이죠. 단일 결합은 이게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삼중 결합을 이뤄요. 단일 결합, 이중 결합보다 당연히 결합력이 강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저기에 있는 수소는 그 원자 사이 결합 길이가 매우 짧죠. 자, 결합 길이가 짧다는 얘기는 결합력이 기본적으로 강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강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똑같은 단일 결합인데도 이쪽 결합력보다 이쪽 결합이 조금 더 세죠. 이때 왜 결합 길이 짧다고 할 수 있죠? 수소라고 하는 녀석이 원자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작은 원자들끼리 결합하고 있으니 물리적으로 결합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 이해하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 기존 결합을 뭐냐면 결합 에너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존 결합을 해리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가 아주 많이 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주어진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결합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이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게 속도론적 측면에서는 결합 해리 에너지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큰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쉬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는 H2 가스는 생각할 수 있는 기체 중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릅니다. 자,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아까 내가 뭔 얘기를 했었냐면 RMS 스피드라고 하는 게 있었죠. 어떻게 표현했었죠? 3RT over M의 루트. 그럼 만약에 모든 기체를 동일 선상에 등원 조건으로 두자면 이게 뭐였죠? M이 분자량이었는데 분자량이 작을수록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니면 그냥 뭐 전 우주를 뒤져서 찾을 수 있는 기체 분자 중 분자량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수소죠 뭐. 이거보다 분자량이 작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게 제일 작으니까 전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에 제일 빠른 게 이 수소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질적 측면에서 알겠죠? 그러면 엄청 빠르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엄청 빠르기 때문에 다른 분자와 유효 충돌이 어려워요.
다른 분자와 이유 충돌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H2 분자 크기가 매우 작아요. 매우 작다. 이게 또 영향을 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여러분 사격 중에 클레이 사격이라고 알죠? 클레이 사격 몰라요? 이게 조그만 흙 원판을 퉁 하고 쏘거든요. 그럼 딱 들고 있다가 산탄총으로 팡 쏴서 맞추는 스포츠가 있어요. 이렇게 요런 흙판을 기계로 공중으로 팡팡팡 불규칙적으로 쏴요. 그럼 이제 총을 딱 들고 있다가 팡팡팡팡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포츠가 있거든요. 안 해봤는데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날아가는 표적이 천천히 뿅 날아가면 맞추기 쉽겠어요? 빨리 날아갈 때 맞추기 쉽겠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표적이 슝 움직이는데 그 맞추기 쉽겠냐고요? 어렵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표적이 이따만 할 때 맞추기 쉽겠어요? 요만할 때 맞추기 쉽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말이에요. 수소기체는 전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만큼 제일 작죠. 그러면 크기가 작아요. 제대로 맞춰야 되는데 엄청 빠른데 작아요. 그럼 이거 맞추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H2 가스가 관여하는 반응은 항상이에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Always very slow예요. 반응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기본적으로 느려요. 알겠죠? 혼자 막 도망 다니기도 하고 작아서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요소 때문에 주어진 반응이 우선 잘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통의 온도, 보통의 압력 조건에서는 잘 진행되지 않는단 말이 나오죠? 그거를 이런 논리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거기 이제 한 장 넘겨서 이때 이 녀석의 수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이 나오죠? 그것부터 한 10분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이고. 너무 많이 찍었잖아. 좋아. 뽀봉.